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들을 켜고 얼굴도 좀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이 오늘 65명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20분, 30분 정도로 소소하게 시작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이시라서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시작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하면서 한번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초중고 대학까지 이제 많이 오셨고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약간 학회랑 연결해서 같이 세미나 형태로 할 건데요. 지금 원래는 강원대학교에 계셨는데 지금 어, 그 서울대학교로 옮기신 하민수 교수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께서 발표도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굉장히 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점점 회가 지나가면서 좀 내용이 심화되고 고도화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 연구회를 제가 만들고 나니까 이미 AI 융합교육 연구회라는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뵙기로 했는데 저희 이름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챗GPT라던가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게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는 있는데 교육부가 저희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윤리 원칙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챗GPT를 포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생겼을 때 활용될 때 유의사항에 대한 걸 또 한번 만들어 드리기로 해서 저희 연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알다시피 제가 책을 냈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또 다른 또 책도 만들고 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지은 생 압니다. 한지은 생은 알고 송경훈 쌤, 또 이대송, 경남특수교육원에서도 이대송 선생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시면 자기소개를 이름을 넣어서, 어, 말씀 소개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이건 꼭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채팅창에 또 그 발표 하나 아니면 그 말씀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면 또 사회자가 의견을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정도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끝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활용돼서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는 시간까지 연구회는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의 참여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해진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시작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동영상은 제 강의 내용이 녹화되고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나중에 뭐 공개하든지 아니면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얼굴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시면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는 꺼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잘하니까 얼굴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네, 불편하시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가 다 맞추고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문 교수님이 소개 나누셨는데 그냥 제가 그럼 바로 다음 순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처음이니까 현재 고민하고 있는 연구소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책으로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 이 연구회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 내용 오늘 준비한 거는 한 30분 정도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네. 공유가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챗GPT를 활용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활용하고 다양한 이제 내용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생각들이 약간 구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챗GPT 활용을 위한 기본 지식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책이나 동영상이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두 번째 교육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0, 써보신 분은 1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이 챗GPT를 써봤으면 1, 안 써봤으면 0. 지금 답을 주신 분 중에 대부분이 써보셨어요. 그죠? 0 한 분 나왔습니다. 용감하신 0 한 분 나왔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챗GPT를 교육적으로 수업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과 관련해서 써본 적이 있다 하시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2번. 이미 많이 쓰셨어요. 그죠? 네. 1번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1번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초등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장한별 선생님 초등에 근무하고 계신데 어떻게 쓰셨나요? 교수님, 저는 중등에서 장한별 선생님 근무했는데요. 중학교죠? 네. 맞죠. 장한별 선생님 중학교에서 어떻게 쓰셨어요? 1학년 자유학기 시간에 챗GPT로 이야기 길게 이제 이어가서 만든 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사진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검색하는 키워드 만들어서 동화책 만들기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화책 만드는 거네. 뭐 네. 달리 쓰시나요? 미드저니? 네네네.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원하는 아, 걸로 하라고. 네. 네. 동화책 만들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중에 네. 출판까지도 가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수민 선생님, 어느 김수민 선생님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김수민 선생님이시죠? 고등학교 김수민 선생님이 쓰셨구나.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시간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재 연구할 때 영어 관련해서 뭐 헷갈리는 이 단어가 부사일까 아니면 접속사일까 이런 거 궁금할 때 챗 GPT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이제 쓰셨고, 김수민 선생님은 본인이 이 여러 가지 활동에 쓰셨는데, 그럼 이건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챗GPT는 GPT의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의 채팅 기능을 강조한 챗 플러스 GPT다. 이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뭐 워낙 많은 유튜브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챗GPT는 사용자 100만 명 달성하는데 5일밖에 안 걸렸다. 이게 엄청나다라는 것이고, 챗GPT와 기존 챗봇이 다른 점은, 챗봇은 아시다시피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의해서 정해진 답을 하는 반면에 챗GPT는 답을 생성한다. 이게 GPT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글과 차이점은, 구글은 원자료들을 안내해 주는데 챗GPT는 그거를 소화해서 답변을 해준다. 이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챗GPT와 구글 또는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빙이 그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미 다 아시고 딱 한 분 안 써보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오픈 AI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쓰시면 되고요. 네,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요거와 관련된 또 다른 영상이나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를 가지고 방송 대본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방송 대본을 가지고 한번 챗GPT에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많이 수정은 안 하더라고요. 한글에서 뭐 수정할 내용이 많지는 않았는데 수정은 별로 안 했는데, 뭐 그런 아예 작성까지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학술 논문에 공저자로 이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챗GPT가 이렇게 공저자료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아까 문명현 교수님이 그 우리 연구 설명할 때 약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유의사항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제가 여쭤본 게, 일부 시도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활용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현재 그 챗GPT의 사용자 가이드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ou must at least 13 years old니까 최소한 13세 이상 돼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3세 미만은 쓰지 말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18세 미만이면은 보호자나 이런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편향된 데이터나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있다는 건데, 시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한 80에서 90% 분야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분야별로 8, 90%를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백과사전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서 본다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향성과 부정확한 답변 등에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개념 형성 시기에 오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쓰면 결과적으로는 이 그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오픈 AI도 이미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3세 이상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8세까지도 약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이드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챗GPT로 해와라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생님의 지도 아래 활용하는, 아까 장한별 선생님의 우수 사례인데 아마 다음 달에 장한별 선생님 발표해 주시리라고 동화 제작 사례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일 잘 된 사례 말고요, 제일 잘 된 거랑 좀 이상하게 된 사례도 한번 우리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학습,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뭐든지 이제 과의존하는 게 문제인데, 한번 폭 빠져 들어가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성인은 뭐 이제 큰 문제가 덜 되겠지만, 학생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과의존되면 시간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학습이 보통 사고와 추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 즉시 답을 보는 과정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에 상당히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로 인해서 교육이 완전히 변해야 될 가능성도 이제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이 수업도 변하고 평가도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이런 챗GPT를 사용하는 게 다 가능하잖아요. 18세 이상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챗GPT를 가지고 과제나 이런 논문을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유의할 사항,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고려대하고 국민대도 이제 이 내용으로
쓰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가능성을 저희가 탐색을 해봤습니다. 실제 챗GPT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교육에서 살펴봤는데 그 전에 이제 챗GPT를 비유하는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 비유가 MS가 진짜 비유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코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파일럿은 파일럿이 이제 조종사니까 부조종사다. 사람이 조종사가 돼서 부조종사의 역할을 코파일럿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그림은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미드저니에 그렸습니다. 미드저니도 그렇고 이 챗GPT도 그렇고 이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에 넣은 단어가 3개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 그림 그릴 때 어떤 키워드를 제가 3개를 넣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 상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큐트 로봇 코파일럿 요 3개에 넣었던 이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그려졌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귀엽게 생긴 걸 뽑아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멋진 말에 비유했는데 이게 광주교대 박남기 전 총장님이 비유했는데 챗GPT가 멋진 말과 비슷하다. 앞으로도 생성 AI가 나올 텐데 좋은 말을 타고 목표가 있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타면 굉장히 좋은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비유고요. 자동차도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처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교사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특히 이제 주체가 교사나 아니면 교수자, 교수님들 아니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상당히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 학생들이 쓰는 거 특히 미성숙한 학생들이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 선생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 이건 좀 상당히 위험한, 현재 수준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너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어제 전자신문에도 요 장면이, 전자신문에 나온 바가 있는데, 챗GPT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역량이, 첫 번째는 우리 프롬프트라고 표현하는 본인이 궁금한 것을 그거 한 장이 제가 빠뜨렸네. 여기 이제 챗GPT의 화면이 바로 이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에다가 나는 어떤 것이 궁금하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아는 역량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에 해당하는 지식이 많을수록 질문이 고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폴 김 교수님이 개발하신 스마일이라는 시스템 한번 써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구글의 스마일, 폴 김 교수님의 스마일 하면 시스템에 접속이 되는데 그 예전에 이 GPT 개발 연구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스마일은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질문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평가는 질문을 평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저랑 같이 책도 쓰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구현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프롬프트 역량. 그래서 최근에는 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고 프롬프트 만드는 전문 직업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할 정도로 프롬프트의 중요성, 질문의 전문성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질문으로 표현하는 게 역량이 중요하고 챗GPT나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생성한 어떤 그 결과물을 정확성이라든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창의적 관점에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디톨로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길러주려면
첫 번째는 개념적 지식 기반이 중요하다. 저는 코어 컨셉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려면 개념적 지식 기반이 필요한데 지식 구조를 만들려면 사실은 지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답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질문을 잘 하려면 개념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하면 일스 말듯인가요? 어쨌든 읽기와 쓰기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평가가 읽고 쓰기에 편중돼 있었다면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의 역량이 더 앞으로는 강조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나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또 실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또 다음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사실 그동안에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칸 아카데미에서도 이 챗 GPT를 활용한 그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 살만 칸이 발표한 내용을 저도 들어봤는데 챗 GPT를 좀 변형했더라고요. 그래서 즉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면 그 과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수정하고 변형해야만 챗GPT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활용하려면 GPT 기술을 조금 더 변형해서 아이들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게 맞다. 그냥 질문하면 답만 딱딱 나오는 걸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사실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오히려 하이터치, 하이테크로 활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을 보조하는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나중에는 이제 완결된 형태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챗GPT를 교사들 주도로 교수자가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직접 활용하는 사례들도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교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T에 대한 또 내용은 또 제가 따로 또 많이 설명드린 동영상도 있고 책에도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러닝, 플립 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러닝인데 테크를 활용하는 수업과 선생님의 이런 하이터치가 강조되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나 이런 에듀테크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개념은 인공지능 교육, AI를 가르치는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구분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전 교과에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AI를 가르치는 경우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제가 일부는 포함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체 교과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ITS들 AI를 활용하는 에듀테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혁신 등에 뭐 직접적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도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부 대학에서도 쓰고 있는데 영어 뭐 교수님들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머리라거나 이렇게 에디팅 해주는 시스템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챗GPT의 영어 실력이나 이 번역 실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럼 영어로는 상당히 이 영어로 글쓰기는 활용할 가치가 또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사실 이 부분을 연구회가 좀 같이 연구하고 교사들의 보조교사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업의 설계와 지원, 평가, 피드백에 있어서 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학교급별로 과목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우리가 개발하는 역할을 연구회가 해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쓰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유의사항들이 있고 잘못된 오류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유의사항도 조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연구회에서 조금 해볼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서 유의미하게 나온 것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유의미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설계 부분인데 사실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수업 설계 중에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강의 계획서 만드는 겁니다. 교육정책 강의, 대학 강의, 대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계획서 만들어줘. 그러면 15주차 강의 계획이 착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을 포함해서 대학 강의의 실러버스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져요. 1주차 수업을 만들어줘. 그럼 1주차 수업 내용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정리돼서 PPT로 만들어줘. 그럼 PPT까지 나오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거의 이 수업 준비에 설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보조교사 대학은 이제 조교라고 쓰는데 AI 조교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은 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특히 이 인문사회 분야는 굉장히 높고요. 안 되는 건 이제 한국적인 내용이나 뭐 역사 중에 한국사 이런 것들은 좀 학습 내용이 좀 적은 것 같고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도 설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많이 쓸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해보시면 뭐 수학 과학의 경우에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세계사 부분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발적인 교사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큰 규모로 하면 금방 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수업 설계 부분. 그다음에 수업을 할 때 실제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조금 만들어 봤고 수업 중에 개별적 피드백도 가능하다. 학습자에 대한 면담을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와 제가 오늘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교육적 활용에 학생부 기재를 위한 초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수행평가를 요약하거나 특이점들을 요약하는 부분들 이런 건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유의사항이 뭔지 그다음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뭐 강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피드백에서 인지적 측면에 이런 부분을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떤 기초 개념이 부족한가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주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보조교사로 쓸 때의 영역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구해서 해야 될 함께 연구할 부분은 이거 말고도 또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물론 여기선 저희가 행정 효율화 부분은 뺐는데 행정적인 효율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수업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해야 되는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 다 검증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된 사이트에서 우리가 공개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봤지만 이거는 이제 학습자의 관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실제 수업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문제를 내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못할 경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때는 조금 유의사항이 필요하고요. 역사도 세계사 부분은 좀 강한데 한국사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온 한국사를 엉망으로 이제 학습한 이런 사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유의사항으로 한국사 부분이 부족하고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찾아봐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언어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대략은 해봤는데 실제 전공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더 많은 걸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들도 해봤고 이 철학적인 질문이 이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챗GPT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에 대한 책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예술의 부분 외국어 학습이나 그리고 얘가 잘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몇 분 들었는데 코딩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쉼표를 하나 빠뜨리거나 뭐 이런 숫자를 하나 잘못 쓰거나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그러면 이제 실습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다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고쳐주고 나면 이미 손들고 있는 애들이 10명이 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챗GPT가 굉장히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소한 실수들을 찾아내주거나 피드백해주는 역할은 상당히 잘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딩에 대해서도 근데 이걸 써서 그냥 코딩에 답을 알려줘 그래도 답을 알려주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8세 미만과 같이 사용할 때 작성은 실제로 해보고 다 작성한 후에 코딩 결과를 확인해서 피드백 받는 데 쓰는 이 정도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결과는 아래 실행해 보면 바로 이제 그래프로도 그려주고 뭐 다 해주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냥 문제만 주고 네가 코드 만들어줘 그래서 코딩해 준 결과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사실상 뭐 코딩에 대한 학습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수학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고 이거를 구현하는 데 쓰는 코딩을 한다? 그럴 때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이걸 코딩하는 데 쓰고 어떤 부분은 코딩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타고 떠나는 새로운 미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 망망대해 떨어진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챗GPT를 써보니까. 그런데 지도와 나침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훌륭한 배나 우주선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학교에서 구매해서 챗GPT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썼던 책들은 아마 학교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AI 교육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번 챗GPT를 보시면 맞춤형 교육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학교에 구비하고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챗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연구회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교육 분야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서 정말 이 분야에서 이걸 쓸 때 이런 프롬프트가 좋다라는 걸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그 결과도 우리가 예시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연구가 1차 목표고요. 챗GPT는 제가 볼 때는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이면 또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더 나은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돼서 발전될 거니까요. 저희가 챗GPT로 기반을 갖춰서 앞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뭐 물건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지를 선도하는 이런 현장 연구 그룹이 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름을 그래서 챗GPT라는 이름을 연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I 융합교육 연구회란 이름을 쓸 수 있을지는 제가 그걸 이미 만들었다는 회장님하고 4월 달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담판을 해서 합치던가 아니면 별도로 가려면 우리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좀 바꾸는 노력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다음이라든가 카페를 하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든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정리해서 함께 활동들을 공유하면서 세련되게 정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어느 수준이 되면 좀 분과별로 발표도 하고 이런 분과는 저희가 생각한 분과는 있는데 한번 저희가 좀 그걸 조직을 구성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원하시는 분과에서 함께 활동하시면 온오프라인 활동도 뭐 해야 되고 스마트 교육학회 할 때 저희가 우리 연구회가 같이 가서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도 하고 다른 학회에서도 함께 우리 연구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성과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질문이 이제 있는데 이재화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은 못 쓰나요라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15세 이상 시청하세요 유튜브에 아니 저 넷플릭스에 15세 이상 시청하라는데 12살짜리가 몰래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12살짜리를 데리고 넷플릭스 15세 이상 영화를 본다? 이건 제가 볼 땐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메타버스 쓸 때 아무데나 막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거는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확인한 다음에 못 쓰게 된 메타버스 사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챗GPT는 13세 이하는 아직까지 그 유저 가이드가 안 바뀐 상태라면 개발자도 고민하고 개발자는 뭐 어린 나이라도 쓰면 좋은데 고민하고 13세 이상 보고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초등학생 쓰세요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볼 땐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0명 동시 접속 시에는 IP 차단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저도 들었는데요. 전향 선생님께서 전향 선생님 혹시 경험하셨나요 실제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진 않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멘트를 주셔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시도해볼 엄두를 잘 못 내겠어가지고 좀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장한별 선생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몇 명 하셨어요? 저는 조별로 사용해서 총 6조였거든요. 아, 그래서 네, 다수는 사용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게 챗GPT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그 교실에 있는 인터넷 그 와이파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와이파이에서 동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25명 학급이면 25명은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쓰고 패드도 쓰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동시 접촉 수자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한번 전향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실에서 써보시고 진짜로 안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기 밑에 조연기 선생님이 10명부터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조연기 선생님은 조영기 선생님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지. 조영기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그 교실의 와이파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합니다. 이재환 선생님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제가 교수 연구를 하는 쪽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한계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초등에서는 보조교사만 연구하면 좋겠고요. 중등은 보조교사와 AI 튜터를 동시에 연구를 해주시는 거를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튜터로서 초등에서 쓰는 거는 우리 연구에서는 주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유저 가이드가 바뀐 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용으로 쓰는 거는 연구 대상의 범위에서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안 맞는다고 보고, 송경원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 못 하시는구나. 교무실이어서. 저도 이번에 그 AI 융합 교육연구지원센터 포럼에서 그 말씀을 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할 때도 챗GPT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교실에서 패드를 사용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 접속을 인터넷에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연구 범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정욱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 전에 윤태영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팅으로만 하실 수 있구나.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제시한 프롬프트를 교사가 대신 사용하고 결과를 살펴본 후 검증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평가에 활용하는 교사의 평가나 피드백에 활용하는 보조교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조교사 역할로 그 많은 걸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요. 그거를 디지털로 제출하면 그 결과를 다 넣어서 바로바로 결과물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이런 쪽에 효율화해서 쓰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조별 활동이면 같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쪽으로 같이 써보는 거는 교수, 보조교사 역할이라서 학생이 직접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근데 그걸 제가 교사가 써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이 쓴 거라 하더라도 입력하고 그 결과가 틀릴 수가 있어요. 챗GPT가 말한 분석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걸러야 줘야 되네요. 챗GPT가 또 틀렸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걸러서 써주셔야지 그 검증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욱 선생님 혹시 말씀 괜찮으신가요? 공정욱 선생님 안 되시는데, 해외에서 AI 윤리를 법으로 제도한 사례가 법으로 만들진 않고요. 우리도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언 형태라서 이런 거는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AI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이고 수억 명의 학습 데이터를 사적 교육 시장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데이터의 공공성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해외 논의 사례가 있을까요?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범위가 저희의 연구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캐디스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연구 범위로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인공지능 그림 생성 도구들이 좀 위험하다. 네, 라는 말씀 주셨고, 전하영 선생님, 네, 질문 주시죠. 전하영 선생님 화면에 보이시니까. 네. 제가 거기 썼는데 학생들이 노트북이 없이 그냥 폰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앱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지금 몰랐어가지고요. 네, 챗GPT 자체는 앱으로 개발되진 않았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오픈 AI로 접속해서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스마트폰으로 오픈 AI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앱이라고 돼 있는 건 절대 깔면 안 됩니다. 현재는 챗GPT가 앱으로 안 돼 있는데 유사 앱이 지금 나와서 횡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를 뭐 가져가거나 하는 이런 해킹 앱이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게 있어서 절대로 앱은 현재는 깔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앱에 GPT 기술을 활용한 앱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챗GPT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셔서 이런 게 이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네, 차현승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현승 선생님도 아, 박선진이 네네 네, 차현승 선생님 간단히 설명, 네. 제가 그 비디오는 아이랑 같이 있어서 네네네네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친구에서 채팅하듯이 지르를 던지면 챗GPT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 앞에 느낌표를 쓴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 그 GPT-4 버전을 쓰실 수 있고요. 얘는 비싸서 하루에 몇 개 던질 수가 없고 챗GPT는 거의 제한 없이 던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스팸이나 약간 피싱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건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님이라고 그 네이버에서 AI 총괄하시던 분이 창업하면서 만든 서비스라서 뭐 이분이 혹시 나쁜 마음을 품지만 않는다면 네,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연구회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보들을 공유하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플러그인 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GPT 활용된 앱이라던가 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전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전국에 또 선도하실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선생님이 에스컵은 2021년 10월 이전 데이터다 그런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GPT 3.5 버전도 여기까지만 학습했던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신 것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날 모임이라서 8시에 딱 끝내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로 오늘 모임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제일 큰 질문 다음은 언제 모여요? 이런 건 이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어떤 역할이 좀 있을지를 좀 명확히 해서 다음 주 이후에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궁금하다 하시는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EBS에서 오늘 참여해 주시는 변윤상 선생님 감사한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BS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 해소됐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과장님이시죠? 이진봉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과장님은 아니고 장학사입니다. 예, 장학사님, 네, 곧 과장님. 네. 네.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장학사 이전에 이제 지구과학 교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과학 교사일 때부터 이제 SF에 관심이 많았고, SF 동아리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애들 교육에 많이 이제 중점을 둬서 했었는데, 그때 많이 이제 주제가 됐었던 게 AI였고, 그때 뭐 영화 AI에 보면 거기 박사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것에 좀 관심 때문에 이제 뭐 챗GPT에 더 관심을 가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교육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디까지 활용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장학사님 어느 과에 계세요? 예, 저는 운영지원과라는 곳에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 계시고. 그러면 예. 인사 담당이신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챗GPT가 아니라서 정확성이 떨어지네요. 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추가로 우리 박선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공장소에 있어가지고 말을 길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들어왔더니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가입을 잘했다,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라 별도로 기회를 안 드리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목소리를 듣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만 사실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2차 모임 또 발표드리고요. 저 다음에도 꼭 같이 참여하셔서 해나가면 좋겠고, 그 사이에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오늘은 완전 그냥 모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고, 제가 발표자를 선정할 텐데 이 부분에 내가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톡으로 그 방에 있는 정재영, 문명현, 그 다음에 여기 나우열 교수님도 계신데, 정재영, 문명은 나우열에게 개인톡을 주시면 다음 발표자로 저희가 선정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한지훈 선생님이랑 남미영 선생님, 배영란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 이낙영 선생님 다음 발표자로 후보니까 공부 많이 해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